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혹시 서울 경기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선 하늘 보고 계십니까? 오랜만에 선선한 날씨와 정말 눈부시게 파란 하늘 보면서 불과 어제까지 힘들던 더위가 떠오릅니다. 어제와 오늘 단지 하루 차이인데 이렇게 다른 날처럼 느껴지는 것, 내가 힘든 어제가 아닌 아름다운 오늘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경제학에선 피크 앤드 법칙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경제영화관 시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생 인터뷰, 롯데 일가 수사를 둘러싸고 기어이 일어난 이인원 부회장의 안타까운 자살 이야기입니다. 롯데 일가의 어떤 문제점이 과연 이 사태까지 불러왔는지 좀 관련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인터뷰는 태백산에서 잘려나갈 위기에 처한 50만 그루의 나무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막이 있을까요? 맑은 금요일입니다. 오늘처럼 경제도 마음도 맑아지는 날이 많기를 바랍니다. 2016년 8월 26일 금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아침부터 속보에 많은 분들 또 안타깝게 놀라셨을 텐데요. 롯데그룹 제2인자로 불리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롯데그룹 비자금은 없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배임 및 횡령 혐의와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에 관련해서 오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이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압박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회장이 그룹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되어 있었고 또 롯데의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정확히 어떤 역할과 또 어떤 무게감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나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은 사실상 그룹의 2인자 역할을 했고요. 네. 아마 신교코 총괄회장 다음으로 롯데그룹의 전반적인 또 아주 비밀스러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73년에 롯데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벌써 네. 40년 넘게 롯데에 몸을 담았고요. 롯데의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 롯데호텔에서 출발해서 롯데 쇼핑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그룹 정책 본부 2011년부터 이제 본부장으로 부회장 겸 본부장으로 정말 롯데그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검찰의 수사에 칼날도 겨눠졌던 것 같은데요. 네. 삼성에 비유하자면 이제 구조본이라고 불리는 이 구조조정본부 역할이다. 이 정확히 어떤 그룹 내의 핵심 의사결정 또 여러 가지 그룹 지배 구조 결정에 관련돼 있는 곳입니까?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롯데 정책본부라는 것이 사실 2004년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신동빈 당시에 사장이 그 경영관리본부를 맡으면서 정책본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2011년에 신동빈 씨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 정책본부를 이인원 부회장이 물려받아서 정책본부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사실 이인원 회장이 물려받았을 때부터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와 같은 역할을 거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총수일가의 자산 같은 거 관리한다든지 네. 계열사 간의 거래라든지 뭐 M&A라든지 그러니까 그룹 전반에 대한 내용과 총수일가의 자금 관리 그리고 세습 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했었다, 실행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결국 이 그룹의 어떤 지배 관계에 있어서 핵심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서 내용이 비자금은 없다, 이런 내용만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게 된 것이 더 여파가 커졌는데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의 경영권 분쟁 때도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광윤사는 뭐고 이렇게 복잡하게 저 그룹이 주인이 누구냐, 일본 사람이냐, 별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와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서 비자금 문제까지 지금 검찰이 겨눈 칼날이 결국은 이인원 부회장의
지금의 이런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 핵심 네. 의혹은 그 부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그룹은 가장 우리나라의 재벌 중에서도 복잡한 소유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더더구나 사실상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롯데호텔 비상장 기업이죠. 이 롯데호텔의 주식의 대부분을 일본 롯데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해서 사실 일본 롯데가 사실상 한국 롯데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보면은 그 MB 정부 때 롯데그룹 외향적인 성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M&A라든지 M&A라든지 아니면 그 롯데호텔 잠실 롯데 월드죠. 월드타워 인허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신동빈, 신동주 두 형제의 경영권 세습과 관련된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일들이 한 1년 넘게 벌어졌는데 아마 그 와중에 이제 이 검찰에 대한 고소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네. 계기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롯데그룹이 그동안에 저질러 왔던 많은 의혹들이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단계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룹 총수의 직접적인 관여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인이 바로 이인원 부회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압박감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가장 많은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어떤 그 무거움이 짓눌렀는 것 아닌가. 그만큼 또 밝혀내야 될 일은 밝혀내야 될 상황이긴 한데요. 검찰도 네. 당황스러운 입장일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호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롯데호텔을 통해서 일본 롯데홀딩스가 롯데호텔을 지배하고 이 롯데호텔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정말 복잡한 지금 현재도 한 67개 정도의 순환출자구리가 있습니다. 롯데그룹은. 네. 그것을 통해서 한 70여 개의 한국 롯데 계열사들이 지배되고 있죠. 그런 복잡한 지배구조, 사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도 이렇게 복잡하고요. 또 신격호 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의 1인 경영 내지 한계 경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 투명성이라든지 그룹에 대한 그 정보, 정확한 정보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네. 네. 자, 이 복잡한 구조일 만큼 더 베일에 쌓여 있는데 지금 이 부회장이 지금 보인이 되셨지만은 만약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져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탈세, 비자금 관련해서 이 총수 일가에 대한 직접적 수사가 이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 수순으로 지금 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다들 추측하고 있고요. 네,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그 압수수색을 했었고요.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네. 그리고 또 주요 인사들에 대한 또 신문도 계속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인원 부회장을 통해서 몇 가지 아마 확인을 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아마 신동빈 회장이나 이런 총수들이 소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수부나 첨단 범죄 수사팀까지 움직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인력이 이 수사에 동원돼 있었거든요. 검찰에서 이렇게 대대적인 수사를 그간에 진행해왔던 배경도 사실 좀 먼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롯데그룹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실 특혜 의혹들이 그 동안에 있었고요. 또 작년에 불거진 형제의 경영권 세습 다툼에서 나타난 많은 또 지배구조의 문제점, 일본 롯데홀딩스과의 관계 이런 많은 의혹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좀 앞으로 상황을 저희가 봐야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확보했는가라는 게 사실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인원 부회장 자살로 인해서 수사가 벽에 부딪히고 그래서 이게 흐지부지되고 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즉 한 사람의 진술에 의존해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안 되고라는 결론이 날 정도로 기초적인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걸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재벌들 일반적인 문제고 특히 롯데가 두드러진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이런 소유 지배 구조에서의 그 불투명성 그리고 기업 경영에서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리가 있다는 걸 확보하고서도 사실 최종적인 처벌을 그 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있는 총수일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앞으로 롯데그룹의 그 향후 수사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되고 어떤 또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한 사람의 이슈로 덮여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자, 이 롯데그룹 수사 뭐 중요하고 예전에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 비단 롯데 문제뿐만 아니라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내 재벌이라든가 그룹의 어떤 소유 구조라든가 이 자금의 불투명성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 용인돼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계속 관행상 지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 눈금들을 좀 그려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행법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판사나 검사들 스판스모 검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지만 그 대가성 뇌물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서 저게 정말 뇌물인데 싶은 거를 처벌 못한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김영란법이라는 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죠. 네네. 재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이렇게 현행법으로 정말 이게 일감 몰아주기 했고 배임 횡령이 명백해 보이고 그리고 비자금 조성도 하고 뭐 이런 게 명백해 보이던데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든지 현행법 적용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이런 게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소유 지배 구조를 가지고서 그것을 두고 다른 어떤 행위적인 규제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지난 20, 30년 노력했는데 네. 성과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롯데그룹 사태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당장에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위반 행위가 아니라 그 위반을 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랄까요? 행위자 또 그런 것들까지 조금 손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어져 온다. 사실은 뭐 공동 책임 같다라는 표현도 듭니다. 이 끝으로 지금 뭐 여기 롯데 정책본부 또 여러 대기업의 구조조정 본부라든가 이 핵심 정책 조직들, 즉 지배 구조에 대한 정책 조직들 사실은 거의 뭐 무풍지대와 다를 바 없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이나 사회적인 견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 정책본부 롯데도 보면 롯데 쇼핑 안에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 쇼핑하네요. 네. 네네. 그 삼성 구조본도 삼성 전자였던가요? 하여튼 그 계열사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잘 나가는 큰 계열사 밑에다가 본부를 둡니다. 사실은 이게 배임이고 사실 이 회사의 목적과 상관없는데 돈을 쓰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네네. 전체 다른 계열사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하면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을 사실은 이 주주들이 소송을 통해서 없애야 되는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작동이 안 돼요. 그런 주주 소송 제도 같은 게 지금 현재.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다 근본적인 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요인을 주지 않는 구조적인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지금 뚜렷한 우리가 답이 안 보인다. 현재 우리가 지금 겪었던 20, 30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끝으로 짧게 연관 질문인데요. 저희가 네. 이 사회이사 관련된 문제들을 늘 거론할 때마다 이 네. 거수기 노릇을 하고 감시 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도 좀 사회이사 부분을 좀 정상화하거나 강화한다면 좀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네, 사회이사를 강화해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소유 지배 구조, 이 황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은 네. 사실은 독립적인 사회이사가
일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네. 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독립적 사회이사 도입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경험 사실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사회이사 지금 이야기하는 독립적 사회이사 제도가 더 효과가 있으려면 사실은 초유 지배에 대한 구조적인 개혁이 선행될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시 법도 함께 나란히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경제 탐구 생활. 네, 어려운 경제 퀴즈처럼 함께 풀다 보면 좀 더 가깝고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2016년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시중은행 문턱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증가 속도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집단 대출도 지금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높은 문턱을 피해 저축은행 등과 같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는 이곳으로 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비은행 금융기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용카드회사, 상호전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 이러지만 또 위험한 경우도 많았었죠.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통칭하는 이것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추가 퀴즈 아주 쉬운 걸로 하나 제가 더 드리겠습니다. 제1금융권은 아닙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빚을 내는 것 문제다. 가계부채 얘기하고 있는데 빚을 내서라도 투자하는 규모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소비 심리는 조금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냥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 신용등급 많이 올라갔었죠. 피치, 이 국제신용평가 기관인데요. 역시 또 한국의 이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서 신용등급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 뉴스 서울신문 명희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이 빚 투자 규모가 연중 최고치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나날이 늘면서 이 빚 투자 규모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이 지난 24일 기준으로 유가증권 시장과 이 코스피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 융자잔고 합계가 이 7조 7,85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이 고착화되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특히 신용거래 비중이 큰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이 지수가 하락할 때 매물 부담으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될 수 있어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예, 그냥 빚도 어려운데 이렇게 투자까지 하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시중금리 가계대출 이 금리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6%로 2월보다 0.10%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3월 3.24%에서 4월 3.17%로 내려간 이후 이 넉 달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 가계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지기는 작년 4월 2.96%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 하락했지만 또 대출 금리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호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11%로 0.01%포인트 올랐고, 이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각각 0.07%포인트, 0.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대출금리를 보면 상호저축은행은 11.2%로 0.27%포인트 상승했고, 이 신용협동조합 4.57%로 0.02%포인트, 이 새마을금고는 3.89%로 0.04%포인트 올랐습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오르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한은은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상품을 많이 취급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크고 여러 가지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는 그래도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 한국은행은 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이 102로 이 7월보다 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달 연속 상승세인데요. 작년 12월 이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 지수는 이 100을 웃돌면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국은행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과 이 주가 상승, 추가 경정 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이 소비자들의 경기 인식이 좋아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소비 인식, 이 소비자 심리는 좋아졌는데 가계 재정 상황은 또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현재 생활 형편과 생활 형편 전망,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에 대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저번 달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현재 가계 저축과 가계 저축 전망은 각각 3포인트, 1포인트씩 올랐지만 100을 밑돌았고, 현재 가계 부채와 가계 부채 전망 소비자 심리 지수는 모두 1포인트씩 내려갔습니다. 한편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상승세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지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은 2.3%로 전월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은이 물가 인식 항목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데요. 한은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국가 신용등급 상승 얼마 전에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 피치에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 구조개혁 노력 등을 평가해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전 올해 연례협의차 방한한 토마스 눅마커 피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를 만났는데요. 네. 이 피치 측은 면담에서 견조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 견고한 대외 재정 건전성 등을 한국 경제 장점으로 언급하면서 구조개혁 등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등 구조적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유 부총리는 피치 측에 한국 정부가 대내외 위험 관리, 추경 등을 통한 경제 활력 강화, 또 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산업개혁 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기존 신용등급 상승에서의 근거와 좀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 피치가 계속 2012년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네 번째죠. AA-로 올린 뒤에 4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피치가 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는 데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의 평가 등급에 비해서는 한 등급이 낮은 만큼 이번 연례협의 이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피치에 이어 다음 달 5일에서 7일에는 무디스와의 연례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휴가철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에 대한 걱정들도 많은데 서울,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보니까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 아파트값 어디로 향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19% 올라 앞서 연중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6월 말과 같았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 값이 지난주와 같은 이 0.41%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가 0.15% 올라 지난주 0.1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는 개포주공 3단지가 높은 청약률로 마감되면서 강세를 이어갔고 이사철을 앞두고 일반 아파트도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늘면서 가격이 뛰었습니다. 예, 짧은 기간 변동이 또 많아지고 있네요. 오늘 경제 톱뉴스 중에 어떤 것 톱으로 고르시겠습니까? 네, 이 오늘의 톱뉴스는 아무래도 이 한은이 발표한 경기를 바라보는 이 소비자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뉴스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체감 심리로는 사실 수긍이 살짝 어렵기도 한데 이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제 경기도 상승세를 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 또 한번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울신문 명희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이 숲과 나무 이렇게 말만 해도 참 시원해지시죠. 조선시대에도 이 산림 자원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함부로 자르지 못하게 법으로도 막았습니다.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태백산에서 나무가 일본산이다라는 이유로 50만 그루를 자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서 지금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왜곡된 역사, 자원 수탈, 동원을 위한 자원 훼손 이런 것들은 복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 일본산이라는 이유로 잘라내야 할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국립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완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태백산이 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되면서 2021년까지 한 45억 원 들여서 외래종인 일본 잎갈나무를 벌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이 태백산 백두대간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떤 나무길래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건가요? 예, 많은 사람들이 흔히 낙엽송이라고 부르고 있는 나무의 올바른 이름이 일본 잎갈나무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나라에 살지 않았던 나무인데 국토가 헐벗었을 때부터 빨리 녹화를 시키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찾게 된 것이고 네네. 그에 적합한 수종이 빨리 크면서 훌륭한 목재를 제공할 수 있는 일본산 일본 잎갈나무였던 것이죠. 네. 그래서 집중적으로 도입이 되어 전국적으로 심겨져 온 나무입니다.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건가요, 교수님? 1900년대 초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박정희 정권 시절 1960, 70년대 네. 이때부터 우리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산지가 헐벗고 네네. 그랬을 때 급속히 녹화도 하면서 경제적인 가치까지 추구하자는 의도에서 집중적으로 화전민 정리하면서 심겨져 왔던 것이죠. 예. 자, 그럼 국가적 차원에서 심은 나무인데 다시 또 국가가 거둔다고 하니까 이상하기도 하고요. 공원 측 주장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에 토종 수목을 대체한다. 말만 보면 옳은 얘기인 것 같은데 좀 문제점이 많다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주로 어떤 문제들이 가장 좀 제기되고 있습니까? 글쎄, 일본 잎갈나무의 경우는 비록 우리의 자생 수종은 아니지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식재가 되어서 현재는 숲 생태계를 잘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예래 수종이라 해서 벌채한다는 것은 오히려 숲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네네. 벌채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임도, 즉 작업로 혹은 삭도, 벌목, 사후조림 등의 인간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국립공원이라 하면 현재의 훌륭한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라 보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자연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많은 실패를 우리는 겪어봤는데요. 지금 국립수목원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산이라고 나무를 자른다면 국내 대부분 산에서 벌목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도 하고 있습니다. 일본산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다른 나라에서 온 나무들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종 수목을 고집해야 할 이유도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국립수목원에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
물론 일부 식물, 아카시나무든지 가죽나무 혹은 초본류의 대지풀, 단풍잎 대지풀, 가시박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입 수종, 즉 다시 말씀드려 나무들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대부분 심겨졌던 것으로서 우리 산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은 적다고 봅니다. 네. 또한 우리나라는 산림이 평균 64%나 되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82% 정도가 산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많은 땅에 우리 토종만 고집한다면 네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산화로 될 텐데 네네.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예래 수종일지라도 도입하여 경제성을 도모하면서 식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물론 역사인식 이런 것들을 지금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무에는 국적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래 수종이라 안 된다면은 지금도 많이 이해해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네. 우리 고유의 나무들은 지구온난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지에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가는 마당입니다. 네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보도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래 수종일지라 할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해외에는 숲 유치원도 있고요. 지금 또 국내에도 유명한 몇몇 숲이 많은 산에는 이제 암 환자들이 또 치유를 하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숲이 참 인간에게도 여러 생명에게도 귀한데요. 숲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존해야 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원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숲은 가급적 인위적으로 건들기보다는 보존하는 게 옳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무작정 이렇게 보존하는 것보다는 네네. 국가가 관리하는 땅은 가능한 한 보존을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좋고요. 네네. 그다음 사유지라면은 또 사유의 재산권도 있으니까 네. 가능한 한 경제성 같은 것도 이렇게 중점을 두면서 산림 자원을 조성하고 경영해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올여름 폭염 때문에라도 이 나무와 숲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끝으로 교수님, 숲의 가치와 또 산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이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역할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경제적으로는 목재 생산에서부터 향료, 의약품, 산채, 약초 생산 등과 그리고 공익적 가치까지 하면 엄청난 혜택을 우리 인간에게 베풀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 산을 잘 가꾸고 운영을 한다면 무한한 효용을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다시 말씀드려 산림을 잘 조성하고 관리 운영한다면 산림의 경제성도 높아질 것이고 또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기에 많은 국민들이 산의 중요성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또 다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국립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박완근 교수였습니다. 스크린에 담긴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자, 매주 금요일 한 편의 영화 속의 다양한 경제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경제영화관, 오늘도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좀 더위 때문인지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 가지고 나오셨는데 도리를 찾아서이군요. 네, 니모를 찾아서 후속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네. 아마 이 니모를 찾아서 많은 분들 그때 보셨을 겁니다. 네네. 13년 만에 후속작이 나왔는데 예전에 니모를 찾아서에서 니모 가족을 도왔던 친구 도리가 이번에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니모를 찾아서가 이 아빠가 아들을 찾는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이번 그 도리를 찾아서는 딸이 이제 부모님을 찾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역시 헐리우드 특유의 이런 또 가족관이 또 담겨 있는 영화기도 합니다. 참고로 니모는 그 크라운피시고요. 또 도리는 그 블루탱이라는 종의 물고기인데 네. 요즘 방학을 맞아서 수족관 같은데 아쿠아리움 같은데 가보면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이 니모를 찾아서 보셨다면 기억나실 텐데 좀 호들갑 떠는 여성 물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맞습니다.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도리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됩니까? 네, 이제 그 니모의 아빠죠. 이제 말린이 니모를 찾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도리도 이들 부자와 함께 산호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빠르게 지나가는 가오리 떼를 보면서 갑자기 부모님에게서 어린 시절 이 급물살 훈련을 받던 기억을 떠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모르베이의 보석이라는 그런 지명까지 자신이 살았던 이 어렴풋이 이렇게 또 떠오릅니다. 네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도리는 마침내 이제 그 가족을 찾기로 하는데요. 네. 또 말린과 니모도 이런 도리의 가족 찾기에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모르베이의 보석은 아쿠아리움이 있는 그 바다 생물 연구소입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도리가 굉장히 기억을 못하는 그 독특한 캐릭터로 그 지난 편 니모를 찾아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님 못 찾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도리는 사실 그 단기 기억 상실증에 빠져 있는데요. 네. 이제 누구를 만나면 안녕 나 도리야 너 이름 뭐니?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또 돌아서서 안녕 나 도리야 너 이름 뭐니?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이름 얘기했던가요?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어디에 살았는지 또 부모님의 성함은 뭔지 또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런 것을 당연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과연 도리가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까?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니모를 찾아서 볼 때도 좀 마음이 짠한 느낌이 있었는데, 자, 어떤 경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리는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심한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가 되면 또 간간히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급물살 훈련을 받던 기억, 그리고 또 조개 껍질을 따라서 집으로 찾아가던 기억, 또 부모님과 헤어질 때 기억, 이제 이런 아주 행복했거나 아주 힘들었던 또 인상 깊었던 내용들은 이 머릿속에 또 조금씩 남아서 이 부숙부숙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굳이 이렇게 도리처럼 이런 그 기억 상실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억력은 공평하지 않는데요. 어떤 좀 강렬한 경험만을 선별해서 좀 저장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종종 사건의 절정기, 즉 피크 때와 사건의 마지막, 즉 엔드 때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걸 이제 피크 엔드 법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떠올리시면 이 피크앤드 법칙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골 장면, 승리했던 기억 이런 것들만 딱 떠오르죠. 자, 이런 마지막 기억 또 절정 이런 것들이라면 굉장히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절정의 기억이 마지막이다 이러면 거의 뭐 까먹지 않는다 이렇게 될 텐데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골든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잊지 않는 그럼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 그런 마지막 모습이 그동안의 모든 인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데요. 네. 즉 그 기억은 주관에 따라 바뀌고 또 경험의 절대적인 시간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앞에 계속해서 골을 못 넣던 선수가 마지막에 골든골을 한번 넣어버리면 이 선수는 우리 기억에 영원히 영웅으로 기억되는 그런 뭐 경향이 많은데요. 바로 이런 것이 바로 피크앤드 법칙입니다. 네. 1999년에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그 데니엘 카너먼이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피크앤드 법칙. 아주 절정과 마지막을 기억한다. 자, 이 좀 예를 들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요?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이가 썩어서 지금 치과에 갔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치과에 갔더니 이 망치와 드릴을 막 쓰는 바람에 되게 이제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빼는 데는 10분밖에 걸리진 않았지만 정말 몇 시간을 고생한 것처럼 이런 이제 느낌이 든 이런 치과가 있었고요. 네네. 또 다른 치과는 갔더니 의사가 서툴러가지고 한 30분이나 이런 계속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의사가 안 되겠다. 그냥 마취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를 빼게 되는데 이 두 환자에게 다시 이를 빼러 치과에 오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전자의 경우는 절대 치과에 안 갑니다. 10분 만에 뺀 사람 고생했지만. 네. 네. 후자의 경우는 30분 동안 막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 마취를 했죠. 해서 이빨 뺀 사람은 나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즉 그 앞에 있던 사람은 이빨을 빼는 그 10분 아주 그 아픈 상황에서 이빨을 뺐던 사람이고요. 네네. 뒤에 있던 사람은 30분 아팠던 뭐 이 기억은 이제 이미 까먹어버리고 아프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뺐던 그런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인데 네. 이런 경우에 후자가
훨씬 더 좋은 기억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 결론만 기억한다 이런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자, 연속극 같은 것도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네, 연속극 보면 보통 이 에피소드로 연결되는 연속극의 경우는요. 마지막 장면이 보면 결정적인 절정의 순간으로 딱 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최고죠. 이러는 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을 그렇죠. 맺고 다음 회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해야 이제 보는 그 애청자 입장에서도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가장 다음번을 기대하게 되는 그리고 또 마지막 장면을 까먹지 않으면서 이렇게 되는 그렇겠죠. 이런 거고요. 네. 또 이번 올림픽 때도 그런 게 많았는데 때로는 보면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더 행복하더라. 네. 입니다. 은메달은 마지막을 피해서 금메달을 따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동메달의 경우는 마지막을 승리를 해서 좋은 기억으로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그 마지막이 좋았던 기억이 남아서 이 전체 올림픽에서 자신이 거뒀던 그런 성적에 대한 기분도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경제적으로 뭐 투자 같은 것 할 때도 이런 게 적용될 것 같은데요. 네, 투자 심리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네. 이 만약 주식 투자를 할 때 한 주식의 경우는 1년 내내 꾸준히 올라가지고 한 해에 이제 10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 주식은 사자마자 바로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다가 갑자기 한 달 전에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내가 한 90만 원의 수익을 남겼다. 네. 이렇게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런 경우에 이 후자의 경우, 즉 90만 원의 수익을 남겼던 종목에 대해서 더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더 괜찮았던 종목이다.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크게 올랐던 90만 원 그 가치 그리고 그 기분이 더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만약에 용돈으로 매일 100원씩 주면 36,500원을 받게 되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36,500원을 주면 그게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 피크앤드 법칙, 처세술 같은 것에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게 이제 아마 딱 들어맞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인간관계에서 보면 평소에 아무리 잘했더라도 나중에 헤어질 때 되게 잘못하고 끝나면 유종의 미 뭐 이런 말도 있죠. 네, 이게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평소에 아주 많이 싸우다가 뭐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둔다든가 헤어진다든가 혹은 이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보면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기억을 갖고 가지 않겠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의 또 본능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마지막 기억을 좋게 마무리해야 전체가 좋게 마무리되는 이런 것들은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름다운 마무리 또 뭐 좀 터붓이 됐지만 죽음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도 이런 의미에서 좀 맞을 것 같은데 자기 관리할 때도 좀 유용하죠 이런 것들이. 네, 우리 뭐 박수 칠 때 떠나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네. 이게 바로 이제 피크앤드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제 정점에 있을 때 훌훌 털어버리고 내려와야 나에 대한 기억을 다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때때로 슈퍼스타들이 최고의 절정기일 때 은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우승한 상태에서 혹은 MVP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나는 은퇴하겠다 이런 때가 있고요. 또 스타 CEO의 경우도 최고의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경제계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대중은 이제 그 사람을 영원한 챔피언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속의 측면에서 피크와 엔드, 절정과 마지막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다시 도리를 찾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피크앤드 법칙 많이 등장하나요? 네, 이 도리를 도와주는 저 문어 행크가 있는데요. 네. 이 도리가 이 문어 행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 대한 기억은 내가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어 행크는 도리가 정말로 절박할 때, 즉 피크의 상황일 때 되게 많은 도움을 주고요. 네. 그리고 끝내 이제 또 도리가 부모님을 찾을 때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피크 엔드 때 도움을 받았던 이제 도리 입장에서는 자신이 단기 기억 상실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문어 행크에 대한 생각은 잊지 않겠다. 잊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피크 엔드 법칙은 우리 생활에 보면 적용될 때가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박병률 기자랑 함께하는 경제영화관. 피크는 아닌데 엔드는 맞습니다. 금요일 생생경제 가장 마지막 코너거든요. 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 한국자동차 산업협회 기준 2016 상반기 경차 판매 1위. 감사의 마음으로 준비한 혜택. 스파크를 구매하는 선착순 5,000분께 100만 원 할인. 지금은 스파크 전성시대. 60개월 할부 이용 조건. 이자율 4.9%.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8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 제2금융권 2595님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리겠습니다. 생생경제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한 주 늦은 여름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한양대 경영학과 장희영 교수가 일주일 동안 저를 대신해서 방송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생생경제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경제 또 여러분의 삶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 저는 한 주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